한 남자가 낯선 곳에서 깨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 죽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한 여자가 조상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그녀와 아이가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목소리가 약신 계곡에서 어머니의 기원이 손상되었고 선천적 재능이 부족하며 뱃속의 태아는 평범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씨 가문이 어떻게 다른 가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그런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주인공은 대화의 출처와 선천적 결핍이 있는 태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그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판타지 세계로 이동되었다. 그는 눈앞에 임신한 어머니를 보고 자신이 그들이 말하는 선천적 결핍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종주 장로가 자신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약자가 태아조차 버려지는 힘에 의해 통치되는 이 세상의 잔인함을 묵상한다. 어머니 산티아는 그가 이 결정에 동의하는지 묻는다. 산티아는 손상된 뿌리뼈를 가진 그녀의 아이가 어떻게 나씨 가문의 자원과 행운을 공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천체의 몸으로 여겨지는 유나의 태아와 비교하며 그녀에게 소리친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그녀가 다쳐서 의식을 잃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그녀의 선천적인 진정한 에너지를 그에게 옮긴 사람이 바로 자신이며 이 행위가 그녀의 아이의 뿌리뼈를 손상시켰다고 산티안에게 상기시킨다. 산티아는 그녀에게 나씨 가문을 떠나거나 아이를 버리는 단 하나의 선택만을 준다. 어머니는 이러한 선택에 충격을 받는다. 태아는 어떤 종류의 인간 쓰레기가 어머니에게 그런 결정을 강요할지 궁금해하며 어머니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린다. 장이 신이라는 이름이 밝혀진 어머니는 결정을 내리고 나씨 가문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한다. 장로와 산티아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바라본다. 장이신은 그녀의 삶과 아이의 죽음은 오늘부터 나씨 가문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언한다. 아이는 약한 아이이고 뿌리뼈가 손상되었지만 열심히 수련하고 함께 존엄성을 얻을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맹세한다. 그 결심의 순간에 후발주자 시스템이라는 전자 시스템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그는 수련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묶여 있다. 그는 시스템을 갖게 되어 충격을 받고 흥분하지만 아직 후발주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소리치며 그 이름에 빠르게 분노한다. 그는 시스템의 전체 이름이 후발주자 위대함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시스템이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그를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다음 이 시스템이 300년 너무 일찍 왔는지 궁금해한다. 시스템은 그와 그의 어머니 장이 신이 수련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받게 될 어려운 미래를 보여준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아이의 비극적인 미래를 보여주는데 그의 이복 형제가 도를 이루는 동안 그는 어머니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한 약에 의존하고 운명을 거스르려는 그의 결심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야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아는 이 비극적인 환상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이 운명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시스템이 300년 일찍 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삶을 실패해서 승리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서 1000개를 휩쓰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맹세한다. 시스템은 그에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련하고 어머니를 놀라게 하는 초보자 임무를 제시한다. 보상은 고대 신성한 몸과의 융합이며 그는 기절한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몸이 고대 황제에게 도전할 수 있는 무적의 신체적 힘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선물로 운명을 확실히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궁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태아 호흡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쉽게 순환시키자 그의 어머니는 그녀 안에서 이상한 활동을 느끼고 아들이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이미 수련을 시작했는지 충격에 빠져 궁금해한다. 시스템은 임무 완료를 발표하고 그를 고대 신성한 몸과 융합하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는 고대 현자의 유산을 활성화한다. 어머니는 바깥에서 번개와 비슷한 이상한 현상을 감지한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그녀는 영웅이 아무것도 아닌 고대 황제의 환상을 본다. 어머니는 손상된 기초를 복구하는 금빛 영적 정수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진다. 시스템은 수련 경로를 설명하는데 이는 혈액 변환, 동굴 천국 및 영적 발현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시작하며 각 영역은 10단계로 구성되며 성인이 되기 전에 특정 순위에 도달하는 것은 최고의 천재의 징조라고 언급한다. 성인이 되기 전에 영적 발현을 깨고 존경할 만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도 기적 중의 기적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시스템은 고대 신성한 몸이 혈액 변환의 첫 번째 단계에 도달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를 빠르게 진행한 지금 장황이라는 이름의 아이의 새로운 상태를 표시한다.
장왕은 이 순간이 운명을 거스르고 다시 쓰는 시작점이라고 선언한다. 다른 곳에서 어머니는 큰 저택에 도착하여 큰형과 형수에게 돌아왔다고 알리고 큰형 장왕과 그의 아내 장자친이 그녀를 맞이한다. 형은 여동생에게 나씨 가문을 환하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더 높은 종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고 설명한다. 장이칭은 나씨 가문에서 쫓겨난 후 도움을 받기 위해 기어들어왔다고 장이신을 가혹하게 비난한다. 장이칭은 모씨 가문의 정당한 상속녀로부터 결혼 동맹 자원을 가져가는 것을 나씨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고 이제 실제로는 찌꺼기만 찾고 있는 동안 자존심을 가장하여 돌아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냉소적인 어조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장이신은 슬프게도 아이의 안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그녀의 형은 화를 내며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끼어들어 그의 아내에게 혀를 억누르라고 명령하고 강씨 가문이 그의 조카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큰형 장왕은 여동생 장이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그녀의 아내의 가혹한 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며 그녀는 말은 날카롭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친절하다고 설명한다. 장이신은 그것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으며 그녀는 형수의 본성을 잘 알고 있다고 그에게 확신시킨다. 한편 태아 장왕은 어머니가 예상했던 대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그는 나씨 가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따뜻함과 환영을 장씨 가문에서 느꼈다. 그의 생각은 장이신의 부모님이 돌아왔다고 발표하고 창조현자 궁전에서 묘현자를 모시고 왔다는 소식에 방해를 받는다. 태아는 현자의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이 아름다움은 진샤 판타지 세계에 합당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갑자기 태아는 후발주자 위대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임무를 제시하는 그의 전자 시스템의 재등장에 놀란다. 장왕은 시스템이 강력한 사람을 만날 때 자동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깨닫고 묘현자가 현재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일찍 보여주면 가문이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결정한다. 어머니 장이신은 앞으로 나아가 현자에게 존경심을 담아 도움을 청하고 태아는 자신의 고대 신성한 몸의 힘으로 현자를 놀라게 할 계획을 세운다.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며 환자와 함께 홀 안에서 태아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자는 태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영적 힘도 사용하여 태아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안심시킨다. 현자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손목에 손을 얹는다. 태아는 약하다는 말을 듣고 그녀에게 고대 신성한 몸에 대해 말해보라고 비꼬면서 도전한다. 현자가 어머니의 손목에 손을 얹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바뀌고 혼돈스러운 태고 시대에서 오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느낀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현자는 이 아이가 이미 선천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 놀라서 묻는다. 어머니는 이것이 나씨 가문의 치료사들의 진단이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현자는 이 아이의 잠재력의 깊이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태아는 미래의 스승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모든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고대 신성한 몸에게 열라고 명령한다. 현자는 이 어린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정신을 존경하며 그녀가 우연히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비할 데 없는 천재를 잃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완전히 기절한다. 현재 참석한 사람들은 태아의 선천적인 뼈 구조의 진정한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현자는 그녀의 모든 것의 진실을 밝히는 특별한 보물을 사용하여 그에게 빛을 비추자고 제안한다. 어머니는 깊은 감사로 그녀에게 감사한다. 현자와 어머니가 홀에서 나갈 때 아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빨리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문 구성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만연해 있다. 현자는 그들에게 생각을 방황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묘현자는 그녀가 방금 검사한 것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이곳에 와서 이 일을 목격하게 된 것을 그녀의 행운으로 여긴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있을 수 있는지 당황해한다. 현자는 그 진단을 무지한 의사의 헛소리로 일축한다. 그녀의 보물을 사용하여 현자는 9마리의 황금용이 하늘을 가로질러 거대한 청동관을 끌고 가는 장엄한 장면이 나타나는 장씨 가문 앞에서 놀라운 환영을 보여주어 가문 구성원들을 충격과 경외감에 빠뜨린다. 현자는 이 9마리의 주권자 용 중 단 한 마리가 손가락 하나로 전체 장씨 가문을 짓밟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문 구성원들은 그 관 안에서 끌려가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환영은 어머니 장이신과 매우 흡사한 젊은 남자를 드러낸다. 현자는 고대의 신성한 몸이 장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천상의 황제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쁨에 휩싸이고 할머니는 하늘이 그들의 가문을 축복했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친다. 어머니 장희 씨는 자부심을 가지고 배를 바라보며 아이에게 내가 정말로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현자는 장희 신에게 몸을 돌려 그녀는 소개를 좋아하지 않으며 직접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의 아이가 영원한 창조궁전에 그녀의 제자로 합류하도록 제안한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비할 데 없는 힘이 될 때까지 그의 성장과 훈련을 개인적으로 감독할 것을 약속한다. 가족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이며 이 제안이 황실 후계자들이 죽을 각오로 싸울 만한 수석 제자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뱃속의 장왕은 창조의 궁궐이 자신의 시스템 요구 조건인 삼류문파를 훨씬 뛰어넘는 인류문파라고 생각하며 보상의 크기를 몹시 궁금해한다. 어머니 강기은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현자의 큰 호의에 대해 자신과 강씨 가문의 감사를 표한다. 어머니는 하루 만에 세상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현자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 묻는다. 현자는 자신이 불쌍히 여겨 장씨 가문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끔찍한 천재를 발견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그 순간 장왕의 시스템은 그의 원래 비극적인 운명을 잠깐 보여주고 시스템은 삼류 문파 이상에 가입하는 미션 완료를 알린다. 장왕은 미션 완료와 창조의 궁궐이 최고의 강자라는 사실에 속으로 기뻐하며 그의 보상을 간절히 기다린다. 고대 성체와 높은 수준의 수련 기법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시스템은 천마 흡수술이라는 최고의 수련법을 보상으로 발표한다. 장왕은 이 전설적인 기술을 받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시스템은 이 기술이 천지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연적인 수련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치유 능력과 엄청난 억제력을 가진 성장 가능하고 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태아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며 이것이 그의 기회라고 결정한다. 그는 즉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련을 시작하고 황금색 영적 에너지가 그에게서 솟아올라 호를 휘감으며 그의 어머니와 가문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의 삼촌과 숙모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고 삼촌은 조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수련을 시작했는지 믿을 수 없어한다. 할아버지는 하늘이 강씨 가문을 축복했다고 외치고 삼촌과 그의 아내는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본다. 한편 묘연자는 고대 성체를 가진 제자가 있다면 100년 후 불멸의 궁궐 토너먼트에서 아무도 그녀의 혈통이 약하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만족하며 생각한다. 현자는 새로운 제자를 받아들이려면 만남 선물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그의 스승으로서 그녀는 먼저 그에게 보물을 선물할 것이다. 태아 강왕은 자신의 성체와 천마 흡수 기술이 있다면 보물이 즉시 자신을 주인으로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하며 생각한다. 그는 영적으로 보물을 소환하고 평범한 보물을 제압하는 것은 그에게 매우 쉽다고 확신한다. 보물은 곧장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 합쳐지고 현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보물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란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스템 미션이 완료된 후 태아는 정신적으로 천지 화염 진압 갑옷으로 알려진 보물에게 업그레이드하라고 명령했다. 갑옷은 변형되어 선천적인 영적 보물로 진화한다. 가족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의 본질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보물을 제압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경외감에 휩싸인다. 현자는 그녀가 소년이 보물과 합쳐지도록 도울 의도였지만 그는 혼자서 그것을 제압했을 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의 성체는 심지어 그것을 선천적인 영적 보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자는 선천적인 영적 보물이 그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평범한 수행자는 그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장왕이 동천경지에 도달하면 직접 돌아와 문파로 안내하고 그를 데리고 광대한 수련 세계를 탐험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3일 후 대하 신조의 군인 무리가 도착한다. 그들은 장씨 가문의 홀로 난입하여 담당자가 즉시 나오라고 요구한다. 어머니 장기은은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나씨 가문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약혼을 취소하러 왔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태아는 이 고전적인 상황을 비웃으며 그가 태어나는 순간 이 왕조가 그들의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군인들의 우두머리는 태아의 삼촌인 장왕에게 수십 년 전에 정해진 결혼을 상기시킨다. 삼촌은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홀로 난입했는지 화를 내며 묻는다. 우두머리는 자신이 우기 장군이라고 소개하고 결혼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삼촌은 분노에 휩싸여 그들의 왕조가 먼저 이 정략 결혼을 추구했고 이제 강씨 가문에 대한 존중 없이 그것을 취소하러 왔다고 그들에게 소리친다.
오기 장군은 강자은의 추방 소식이 모든 곳에 퍼졌고 그녀의 아이는 더 이상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며 작은 강씨 가문이 어떻게 그들의 위대한 왕조와 동맹을 맺을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박하는 반면 태아는 그의 타고난 재능 부족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속으로 비웃으며 그가 태어나는 날 이 장군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공주를 받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장군은 계속해서 모욕하며 그들의 황제가 그를 보내준 것이 자비롭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황실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공주는 제국의 결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강씨 가문의 열등한 결함 있는 뿌리와 짝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삼촌은 그의 무례함과 자신의 집에서 조카를 비방한 죄로 그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한다. 장군은 삼촌을 비웃고 쓸모없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태아를 공격하려 한다. 태아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시도에 격분한다. 갑자기 거대한 영적 손이 나타나 장군의 공격을 막고 장군은 현명 장로들을 부르며 놀라 비명을 지른다. 두 늙은 장로가 나타나 웃으며 가족의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그를 훈련시키겠다고 제안한다. 오기 장군은 두 장로를 소개하며 그들이 왕조 법원의 수행자인 현명 장로라고 설명하는 반면 태아 강왕은 이 두 늙은 귀신의 수련 수준이 낮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기록한다. 삼촌은 분노에 차서 대가 왕조가 이 악명 높고 불명예스러운 장로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비난하고 그들의 왕조가 수치심을 느끼는지 질문했다. 장로 중 한 명이 분노하며 삼촌에게 거만하게 말할 차례냐고 묻는다. 장로 중 한 명이 삼촌을 공격하고 할아버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했고 할아버지는 그를 잡으면서 강제로 밀려났다. 혼란 속에서 다른 장로는 임신한 어머니 장기은에게 치명적인 검 공격을 가할 기회를 잡고 늙은 할아버지는 모두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는다. 즉시 태아의 시스템은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미션을 부여한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극도의 타락이라고 생각하며 분노에 휩싸인다. 장왕은 천마 흡수술을 활성화하고 공격을 삼키라고 명령한다.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장로들의 공격에서 영적 힘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들은 충격과 당혹감에 빠진다. 할아버지는 누가 개입하여 장씨 가문을 도왔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궁금해한다. 겁에 질린 장로들은 함께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푸른 유령의 손을 발사한다. 태아는 선천적인 영적 보물을 사용하여 천지 냉염 장벽을 만들고 그들을 불태워 죽일 의도를 보인다. 불꽃은 엄청난 힘으로 분출되어 장로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들은 선천적인 영적 보물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강씨와 같은 작은 가족이 어떻게 그런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숨겨진 존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그림자에 숨어있지 말라고 요구한다. 시스템은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미션 성공을 알리고 장왕에게 구전대연 회생환을 보상한다. 지침은 이 알약이 섭취 시 영적 힘을 즉시 회복한다고 설명하고 태아는 자신감을 느끼며 그날 장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한다.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묘연자는 영적 보물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제자가 그녀가 떠난 지 3일 만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힘을 집중하고 그녀의 영적 투영이 장씨 가문의 홀 위에 나타나 누가 감히 그녀의 제자를 해치려 드는 맹인 바보인지 화를 내며 묻는다. 그녀는 힘차게 홀로 내려와 이 아이가 영원 창조의 궁궐의 수석 제자라고 선언하고 누가 그들에게 그를 공격할 대담함을 주었는지 질문한다. 태아는 그의 스승의 존재에 놀라며 그녀가 보물 안에 비상 조치를 남겨두었음에 틀림없다고 추측한다. 장로 중 한 명이 그것을 믿기를 거부하고 현자의 투영을 공격하며 그녀를 기만 혐의로 비난한다. 현자는 쉽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태아는 고대 황제가 고대 현자에게 도전하는 대담함을 비웃는다. 그의 스승이 개입한 것에 안도감을 느끼면서 두 장로는 충격에 빠져서 있다. 장로 중 한 명이 현자에게 그녀의 이름을 밝혀주면 왕조가 미래에 그녀의 지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베일에 가려진 위협을 가하려 한다. 현자는 그의 위협을 비웃으며 사류 고대 황제는 그녀의 이름을 들을 자격도 없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현자가 남긴 영적 두루미를 사용하여 장로 중 한 명을 향하게 하고 그를 잔인하게 패배시키고 피투성이로 땅에 쓰러지게 한다. 오기 장군은 충격에 휩싸여 서서 신성한 의식의 단순한 위협으로 고대 황제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이 여성이 실제로 영원 창조의 궁궐에서 왔으며 그들이 필멸의 뿌리라고 일축했던 장씨 가문의 아들이 실제로 이 궁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반면 태아 장왕은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패배한 장로는 장군에게 후퇴하라고 촉구한다. 장군은 현자의 투영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창조의 궁궐에 들어갈 수 있는 천재를 내쫓아대야 왕조의 재앙을 가져온 바보라고 나시 가문을 저주한다.
장씨 가문의 할아버지는 그들의 손자가 미래에 어떤 기적이 될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뻔뻔한 기회주의자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현자에게 간청한다. 현자는 동의하고 그들에게 살아 돌아가 강씨 가문과 대하 왕조 간의 결혼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시지를 왕조에 전달하라고 명령한다. 태아는 이것에 기뻐하며 스승이 자신을 도울 의도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현자는 다시 생각하고 그들이 그녀의 제자의 결혼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고 크게 선언한다. 그녀는 군인들을 뒤로 밀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 다음 취소 문서를 던지며 그녀의 제자가 왕조 공주와의 결혼을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현자는 그들에게 왜 아직 떠나지 않았느냐고 소리친다. 그러면서 약혼 예물을 잊지 말고 돌려주지 않으면 직접 와서 받아가겠다고 경고합니다. 패배한 장군은 마지못해 동의할 뿐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족들은 현자에게 절하고 숙부는 그녀의 개입과 영보 사용이 없었다면 강가가 재앙을 맞았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합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큰 친절에 가족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현자는 강왕을 제자로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사는 그녀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녀가 영보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분명히 합니다. 영학은 그녀의 주인이 솔직하고 제자의 공로를 감히 가로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현자는 어린 손자에게 가족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태아는 이에 감동하여 당신이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현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서서 그녀와 개인적으로 상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이 단둘이 있게 되자 할아버지는 현자에게 그의 손자가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영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어떤 종류의 신체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현자는 그 아이가 전설적인 고대 신성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할아버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립니다. 현자는 그 자신이 왜 태아로서 보물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한 몸의 마지막 출현은 수십만 년 전이었고 어린아이가 이미 수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출생 시 그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기쁨이 할아버지를 압도하고 그는 하늘이 진정으로 그들의 가문을 축복했다고 외칩니다. 현자는 고대 신성한 몸을 수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엄청나며 공식적으로 창조의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기초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상기시켜줘서 감사하며 강가가 강왕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을 맹세합니다. 숙모의 아내는 강가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며 축하하고 숙부는 그들이 낙가에게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태아 강왕은 최근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이 세상은 진정으로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결론짓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스승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적들은 한계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작선뿐만 아니라 자궁에서부터 이겨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 가족들은 강가의 조상을 맞이하기 위해 모입니다. 조상은 그에게 이미 아이의 신체적 체질에 대해 들었고 그 상상할 수 없는 힘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자원을 아이에게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조상은 자신의 수련을 계속하기 위해 가문의 재산의 거의 절반이 필요하며 그것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가문 전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상은 그의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주장하며 묘성인이 선물한 자원도 넘겨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감사합니다. 태아의 시스템은 새로운 임무를 내립니다.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조상에게 감동을 주면 최고의 천상 웅장함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장왕은 보상에 흥분하고 시스템은 이 웅장함은 고대 강력한 존재에게만 주어졌으며 독특한 선천적인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태아는 그가 얻은 자원과 하늘을 삼키는 악마 기술로 영적 현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은 조상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며 즉시 수련을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조상은 지루하고 불안해하고 손자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한 달 내내 장가의 영재를 지켜보고 보호하여 그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했지만 그의 수련 진행 상황을 따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의 수준을 확인했을 때 그는 그의 손자가 한 달 만에 영적 현시 영역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순간 태아는 3일 전에 이 최고점에 도달했고 오늘 존경할 만한 영역으로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조상이 그의 수준을 발견하자마자 시스템은 조상에게 감동을 주는 임무 완료를 알립니다.
태하는 조상이 얼마나 쉽게 놀랐는지 보고 씩 웃습니다. 보상인 최고의 웅장함은 영적인 해골로 나타나고 태하는 그것의 단순한 기운이 그의 진행을 방해하는 병목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느낍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웅장함을 그와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태하는 조상을 더욱 놀라게 하기로 결심하고 웅장함의 융합 동안 그것의 힘을 빌려 존경할 만한 영역으로 돌파합니다. 그는 웅장함에서 보라색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합니다. 조상은 손자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걱정하며 이 무모한 진전이 그의 기초를 손상시킬까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아이 안에서 또 다른 기운을 느낍니다. 돌파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성공하고 태하는 최고의 웅장함에 의해 부여된 신성한 능력이 시간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급했고 존경할 만한 영역이 현재 속도에서 그의 한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새로운 능력으로 그는 시간의 흐름을 늦추라고 명령하여 그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상은 손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것은 시간의 법칙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태어나기 전에도 더 이상 소년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엄청난 기쁨으로 웃으며 다시 한번 하늘이 진정으로 장가를 축복했다고 선언합니다. 몇 달 후 장자은은 진통을 겪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3시간 동안 초조하게 방 밖에서 기다리고 산파는 그녀에게 버티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태어나는 순간 정왕의 시스템은 그가 선천적인 고대 불멸 영역에 도달했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탄생은 하늘의 큰 현상을 일으키고 구름에서 내려와 축하를 전하는 저녁의 위대한 인물들의 관심을 끕니다. 구경꾼들은 어떻게 평범한 진정한 불멸자가 그러한 우주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한 사람은 이 환상이 대하 왕조에서 거부한 아이의 탄생 때문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며 그 소문은 낡은 뉴스라고 말하고 강가의 아이가 너무나 비범해서 영원한 창조의 궁전에서 온 현자가 아직 자궁에 있는 동안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대하 왕조의 황제가 직접 도착합니다. 이 아이가 일으킨 소란이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설적인 천상의 현상이 연이어 계속 나타납니다. 쓴 바다의 금빛 연꽃입니다. 구경꾼들은 계속되는 현상에 놀라고 이어서 화려한 강과 산이 나타나고 그 뒤에 하늘의 밝은 별이 나타납니다. 황제는 마지막 현상인 음양생사도를 알아차립니다. 100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환상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강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5가지 위대한 환상을 모두 하나의 최종 현상으로 통합합니다. 불멸의 왕이 9개의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조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자 장왕이 미래의 위대한 황제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지하 왕조의 황제는 깊은 후회를 느끼며 이 아이가 자신의 왕조에서 태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혼을 재조정할 것을 고려하지만 부끄러워서 그 생각을 버립니다. 한편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그가 그녀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구경꾼들은 낙가가 지금 쓰라린 후회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암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영재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요람에서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5년 후 장왕은 시간 늦추기 능력을 사용하여 명상하는 어린아이로 나타납니다. 고대 왕국의 최고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고 느낍니다. 열정적인 하인들이 그에게 휴식을 취하고 불멸의 과일을 제공하면서 그를 방해합니다. 그는 그들의 과도한 열정에 짜증을 냅니다. 강왕은 명상에서 일어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조상을 맞이합니다. 조상은 5살 된 장왕을 칭찬하며 그가 이미 고대 왕국의 최고점에 도달했으며 몇 년 안에 조상 자신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장왕은 겸손하게 반응하며 1달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병목 현상에 갇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장왕은 딜레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의 시스템은 그에게 비밀 영역에 들어가는 임무를 부여했지만 그는 대하 왕조와 낙가 모두에 의해 그에 대한 살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장가 내에서 잠재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훈련 중에 그는 불길하고 유독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추적하여 그는 가문의 뒷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시무시하고 악의적인 존재의 존재를 깨달았고 현재의 힘으로는 그것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장왕은 악마 진압 대형을 발견했지만 이 강력한 봉인조차 손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내부 위협과 외부 살해 명령으로 인해 그는 현재의 힘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힘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비밀 영역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장왕은 조상과의 대화로 돌아가 뒷산에서 뭔가 감지했다고 말한다. 조상은 그도 느꼈다고 확인하며 그 존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봉인을 깰 수 없다고 안심시키지만 급한 소식이 도착하여 그의 말은 끊긴다. 한 일족 구성원이 급히 들어와 그들의 동해에 현자의 비밀 영역이 나타났으며 하 왕조와 나 일족이 이미 동맹을 맺어 그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알린다. 조상은 즉시 일족 회의를 소집한다. 장왕은 자신이 고대 왕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조상은 이에 동의한다. 회의에서 조상은 첫 번째 안건은 자신의 손자에 관한 것이라고 발표한다. 장왕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몇 달 전에 영역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더 나아갈 수 없었으며 따라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일족을 떠나고 싶다고 설명한다. 참석자들이 그의 수준을 확인한 후 장로들은 그의 빠른 발전을 칭찬하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 그의 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적들이 분명히 함정을 팠다고 생각한다. 조상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대 알약을 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삼촌도 그 제안에 동의한다. 장왕은 그들의 과도한 관심이 자신의 발전을 막는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장왕은 그들의 토론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들의 걱정을 인정하지만 위험 신호가 보일 때마다 일족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비록 자신의 영역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실제 삶과 죽음의 전투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으며 스승님이 선물한 보물 덕분에 고대 황제조차도 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내보내 세상에서 자신을 단련하도록 간청한다. 그의 주장을 들은 후 삼촌은 그들이 5살 때 그런 위험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고 조상은 강왕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능가하는 수련을 통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얻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조상은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나 일족과 하 왕조의 천재들이 이미 비밀 영역에 들어갔으며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즉시 고대 황제들이 매복하고 있는 함정을 설치했다고 경고한다. 장왕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건방지게 고대 황제일 뿐이냐고 묻는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조상은 손자의 기백에 감명받아 크게 웃으며 이것이 진정한 일족 아들의 정신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그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조심하라고 요청하고 강왕은 그에게 감사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출발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안전한 귀환을 기도한다. 강왕은 비밀 영역의 입구에 도착하여 그곳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알아차린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는 제배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이곳이 고대 현자의 비밀 영역인지 묻는다. 제배자는 처음에는 짜증을 내지만 장왕의 옷의 질을 알아차리고 그가 큰 일족의 젊은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어조를 바꾸고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강왕은 자신이 평범한 종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있는지 묻는다. 제배자는 하 왕조와 나 일족과 같은 위대한 세력이 이 영역을 독점하여 18세 미만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씁쓸하게 설명한다. 장왕은 그의 적들이 어떤 천재들을 보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하 왕조의 대공주 하명천이 이끄는 하 왕조의 그룹이 도착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구경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그녀의 수행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아첨하고 경쟁자들을 폄하하려고 하지만 공주는 자신의 지혜를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특히 강력한 두 상대, 즉 젊은 나 일족 지도자의 신비로운 아들과 강 일족의 기린 아들을 언급한다. 그녀는 자신의 왕조가 그렇게 강력한 동맹을 이룬 것에 대해 후회를 표한다. 수행원은 비열한 우기 장군을 비난하지만 공주는 그녀에게 중단하고 이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두 수행원은 동의한다. 장왕은 멀리서 공주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녀가 그의 가족을 모욕한 장군의 오만함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나 일족이 번개로 둘러싸인 웅장한 마차를 타고 도착하고 장왕은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미소를 짓는다. 일족의 장로가 비밀 영역의 후보인 나동을 대공주에게 소개한다. 나동은 그녀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와 동행하는 여성 장로에게 말을 걸어 비밀 영역을 여는데 협력할 것을 제안하여 나동을 당황시키고 화나게 만든다. 일족의 장로들은 협력하여 비밀 영역으로 가는 문을 열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즉시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장왕은 이제 나 일족이 과거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문으로 향할 때 나 일족의 여성 장로인 완기는 그를 알아보고 그의 용모가 그의 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가 강 일족의 신동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짓고 그가 이런 위험한 곳에 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장왕은 그녀의 방해 시도를 쉽게 피하고 비밀 영역에 들어간다.
밖에서 나 일족의 왕기 장로는 그의 클랜에게 알리기로 결심하고 장왕이 감이 왔으니 이곳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한편 장왕은 비밀 영역 안에서 모험을 시작하고 영적인 짐승을 만나고 그 짐승이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장왕은 이 짐승들이 순수한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쉽게 물리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신의 시스템의 보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데 나 일족과가 왕조가 분명히 그를 감시하고 있으며 밖에서 그를 위해 매복을 펼쳐 그의 현재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준으로 돌파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자기 그의 시스템은 고대 현자의 비밀 영역 임무 완료를 알리고 그에게 100년의 수련을 주입하는 것으로 보상한다. 장왕은 즉시 앉아서 이 막대한 힘을 흡수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한다. 이 막대한 에너지 주입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황금빛 기둥을 만들어 비밀 영역에 있는 모든 젊은 수련자들의 주의를 끈다. 구경꾼들이 다가오면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물의 출현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천상의 천둥 실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것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압축된 구중 천둥 실현, 즉 드문 천상의 현상이라고 알아차린다. 나 일족의 신동인 나동은 이것을 함영천 공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보고 그들이 합심하여 추정되는 보물을 잡을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공주는 이 실현의 수준이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나동은 이 매혹적인 여인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장한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중광은 번개의 궁궐로 나타나는 실현에 도전한다. 번개가 처음 맞은 후 그의 약함을 비웃고 강력하게 그를 강타한다. 그는 하늘을 삼키는 악마 예술을 사용하여 실현의 힘을 삼킨다. 그런 다음 그는 번개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은 전사와 직접 교전한다. 중왕은 번개 공격을 쉽게 막아내고 전사에게 돌진한다. 전사는 분노하여 강력한 번개 공격을 가한다. 중왕은 일족의 가장 강력한 검수를 사용하여 최후의 일격을 가한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완전한 혼란 속에서 지켜보며 어떤 종류의 존재가 그렇게 끔찍한 천상의 천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그들 중 한 명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인간의 형체를 발견한다. 공주는 놀랍고 불가능한 결론에 도달한다. 누군가가 고대 황제가 되기 위해 시련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비밀 영역은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젊은이가 이 전례 없는 위협을 달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동은 시련을 지켜보며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무사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결심하고 기회가 생기면 번개 속에 숨어서 암살할 의도를 품는다. 시련의 힘이 격렬해져서 비밀 영역 자체를 찢어버릴 정도가 되자 구경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나동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함영천 공주를 충격파로부터 보호하고 그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폭풍이 가라앉은 후 신비한 인물이 사라져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실현에 실패하여 몸과 영혼으로 멸망했다고 믿게 된다. 나동은 공주에게 다시 동맹을 맺자고 설득하려 하며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힘에 직면하고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주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이미 팀을 꾸렸다고 주장하며 그의 힘이 너무 커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팀에 합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비꼬며 덧붙인다. 나동은 거절에 격분하여 함영천은 그의 것이며 아무도 그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한다. 공주는 강왕의 잘생김에 감탄한다. 소녀는 자신의 클랜 기술을 사용하면 자신의 정체가 쉽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주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주의를 끈다. 장왕은 그녀의 존재에 놀라고 그녀가 하 왕조 출신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추측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순진한 아이의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의 매력은 그녀에게 통하고 그녀는 그의 뺨을 꼬집고 그의 용기를 칭찬한다. 장왕은 슬픈 이야기를 지어내 자신의 클랜이 몰락했고 자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비밀 영역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자신의 팀에 초대하고 그는 가식적인 열정으로 동의한다. 한편 나러동은 강왕에 대한 강렬한 증오를 느끼며 그 녀석 때문에 공주와의 계획이 망쳐졌다고 분노한다. 그는 공주 일행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늑대가 장왕을 공격한다. 장왕은 쉽게 공격을 막아내고 공주는 그의 신체적 힘에 감탄하며 놀란다. 장왕은 자신의 힘을 억누르고 있었고 나러동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마침내 나러동이 나타나 공주를 위해 이 세계에 들어왔다고 선언하고 고대 포획 구슬이라는 강력한 유물을 사용하여 그녀를 가두고 장왕은 속으로 그 유물의 힘을 비웃는다. 나러동은 미친듯이 웃으며 그녀와 그녀의 특별한 절묘한 구음체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이는 장왕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중에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장왕은 계속 연기하며 하씨 누나에게 무섭다고 말하며 같이 자도 되는지 묻는다. 공주는 영적 짐승을 찢어발기는 작은 괴물이 어떻게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놀린다. 그는 정말로 무섭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칭찬한 다음 진지한 척하며 도반이 있는지 묻는다. 공주는 슬프게도 없다고 대답한다. 장왕은 계속 연기하며 사밍첸 공주가 아름다움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놀란 척한다. 공주는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은 항상 불순한 의도와 숨겨진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그 속셈에 대해 묻자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며 절묘한 구음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이 몸이 이중 수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악마 종파는 이 몸을 소유한 여성을 찾아 수련 그릇으로 사용한다. 장왕은 이해하는 척하며 분노에 찬 주먹을 쥐고 감히 그녀에게 접근하는 나쁜 놈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공주는 그의 유치한 질투에 미소를 지으며 이제 쉬라고 말한다. 그들이 불 옆에 앉아있을 때 장왕은 그 남자 나러동이 여전히 근처에 있다고 느낀다. 끊임없는 감시에 짜증이 난 그는 그 짐승 나러동을 조만간 없애 평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캠프에서 멀어진다. 공주는 걱정스럽게 그를 따라가고 그가 그녀에게 사과하면서 무모하게 혼자 나간다고 부드럽게 꾸짖는다. 질투심에 그들을 지켜보던 나러동이 나타나 강왕을 공격하며 죽음을 찾아다닌다고 외친다. 강왕은 침착하게 돌아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나러동은 강왕에게 공격을 가한다. 공주가 개입하여 그들 사이에 서서 나러동에게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고대 포획 구슬을 그들에게 던진다. 그들을 모두 가두고 공주는 분노하며 그와 그의 왕조가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전쟁 선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나러동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위협을 무시하고 시도해보라고 초대하고 공주는 후회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공주는 왕조의 구조봉인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구슬 공간 안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나러동은 이 구슬이 공간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의 조상 완큐에 의해 개인적으로 정제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녀를 조롱한다. 그는 구슬이 고대 황제 수준 이하의 모든 영적 에너지 작동을 봉인하고 조용히 항복하라고 조언한다고 덧붙인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공주는 계획을 세우고 강왕에게 비밀 영역에서 그를 내보낼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나가자마자 왕조의 군대를 소환하라고 명령한다고 속삭인다. 그녀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나러동은 강왕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가 5년 전 나러 가문에 버려진 아이임에 틀림없다고 비웃는다. 공주는 나러동의 말의 의미에 혼란스러워한다. 강왕은 침착하게 두 가지 요점을 명확히 한다. 첫째, 그는 저주받은 나러 가문과 연관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며 자신의 이름은 장왕이라고 선언한다. 둘째, 그는 나러동에게 그가 이미 이겼다고 정말로 생각하는지 빈정거린다. 나러동은 죽기 직전에 자랑하는 장왕을 조롱하며 웃고 자신의 가문을 대신하여 그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맹세한다. 구슬의 힘에 맞서 싸우는 공주는 나러동을 뻔뻔한 악마라고 부른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믿은 그녀는 강왕이 도망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러동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장왕은 그녀의 계획을 거부하며 더 간단한 계획이 있으니 쉬라고 말한다. 그는 강력한 황금색 오라에 둘러싸여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나러동은 충격에 휩싸여 구슬 안에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여전히 영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장왕은 그 유물을 부서진 구슬이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부과된 구속력을 산산이 조각낸다. 그는 즉시 나러동 앞에 나타나 얕잡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톡 친다. 이 간단한 탭으로 나러동의 영적 에너지가 흩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땅에 떨어진다. 공주는 나러동이 완전히 무력하게 땅에 떨어져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충격에 빠져 지켜본다. 장왕은 그의 위에 서서 나러 가문에 버려진 아이의 힘에 만족하는지 빈정거린다. 나러동은 목숨을 구걸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장왕은 경멸하며 그가 나러 가문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성인이 되기 전에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이자를 징수할 것이다. 그는 나러동의 몸에 황금 에너지 핵을 심는다.
나로동은 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공포에 질려 묻는다. 강왕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자비를 가르쳤기 때문에 피에 굶주리지 않으며 그에게 세계의 향이 타는데 걸리는 시간 안에 황금핵을 추출하기 위해 조상에게 달려가 도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가 성공하면 그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공주는 장왕에게 나로동을 풀어주는 것이 그와 장씨 가문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려고 한다. 장왕은 그 작은 도둑이 탈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나로동이 복수를 맹세하고 장씨 가문을 파괴하고 강왕의 몸에 있는 모든 뼈를 부수겠다고 맹세하며 도망치자 후자는 침착하게 3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가 1에 도달했을 때 나로동은 멀리서 폭발한다. 장왕은 충격에 빠진 공주에게 돌아서서 자비에 대해 농담을 한 것이고 어머니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사건을 목격한 후 사밍첸 공주는 이 사람이 강씨 가문의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약혼을 깨뜨린 것에 대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후회를 기억하고 이 만남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함께 폭발 현장으로 간다. 장왕은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경시하며 그의 수련이 태어날 때부터 강했고 약간의 소동을 일으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공주는 그가 비밀 영역에서 대혼란을 일으킨 천둥재앙을 일으킨 사람이었는지 묻는다. 그는 침착하게 그가 재앙을 일으켰다고 인정하며 단순한 재앙이 고대 황제 영역의 정점을 뚫고 그러한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숨을 쉰다. 그는 하늘이 위대한 재능을 질투한다고 덧붙이며 아쉬워한다. 공주는 그의 힘과 자신감에 놀라워하며 그가 마치 인간 세계로 내려온 고대 신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가 잘하면 무엇이 될지 궁금해한 다음 이러한 생각에 대해 자신을 꾸짖는다. 장왕은 그녀의 침묵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화가 났는지 묻는다. 그는 처음에는 나로동을 유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미끼로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를 곁에 두었다고 그녀에게 고백한다. 그녀는 자신이 소심한 사람이 아니며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반대로 숨겨진 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야 하며 강왕은 안도의 기미를 보인다. 나중에 캠프파이어에서 공주는 장씨 가문의 기린 아들이 위대한 고대 황제의 환생일 수 있다는 소문을 회상하고 이제 그 소문에 진실이 있다고 느낀다. 그녀는 그의 엄청난 재능, 교활함, 웅변에 감탄하며 그의 세대에서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결론짓는다. 장왕은 그녀의 생각을 방해하고 순수한 아이의 역할로 돌아가 미래에 누가 하씨 누나와 결혼할 행운아가 될지 궁금해하고 그녀를 당황하게 하고 그녀는 그의 이상한 질문에 궁금해한다. 그 후 그녀의 대화는 심각해진다. 그녀는 나로 가문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로동은 그들의 직계 혈통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은 그 문제를 평화롭게 쉬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왕조와 나로 가문이 비밀 영역 밖에서 그를 위해 세운 매복을 상기시킨다. 장왕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손바닥 한 번으로 나로 왕큐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공주는 그의 과신에 도전하며 나로 가문의 진정한 힘이 그에게 내려올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가문에는 많은 강력한 전문가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탈출을 돕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오라를 숨길 수 있는 영적 보물을 준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도왔고 이대한 지하 왕조가 반드시 그의 적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가져가라고 주장한다. 장왕은 선물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들의 우정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는 그녀의 왕조에 호의를 품지 않고 오기 장군이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고 그의 가문을 부당하게 대한 것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놀랍게도 공주가 그에게 묻습니다. 오기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